오늘은 조선 중기 한 작은 읍내에서 벌어진 기묘하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하네. 겉으로는 바보 같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깊은 마음을 품고 있던 한 사내와 그를 진심으로 돌본 한 여인의 이야기라네. 옛날 조선 중기 경상도의 한적한 읍내에 백준호 대감이라는 분이 계셨다네. 그분은 젊은 시절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한림학사를 지내셨고 학문이 높아 세자의 스승까지 지내셨던 존경받는 선비였다네. 집안은 대대로 청렴결백하기로 소문이 났고 백대감 역시 권력보다는 학문을 사랑하는 분이셨다네. 그런 백대감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과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성실하긴 했지만 학문에 있어서는 그저 그런 정도였다네. 그런데 40이 넘어 얻은 막내 아들 백선유리는 달랐다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았다네. 선유리는 걸음마를 시작하기도 전에 글자에 관심을 보였고 3살에 벌써 한글을 깨쳤다네. 4살 때는 천자문을 줄줄 외웠고 5살에는 간단한 한시를 지어 어른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네. 동네 서당에서도 백대감댁 막내는 천재라며 칭찬이 자자했다네. 하지만 선유리의 총명함이 드러날수록 형들의 얼굴은 어두워졌다네. 아무리 노력해도 막내만 못한 자신들이 초라해 보였고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의 관심이 모두 선유리에게만 쏠리는 것이 괴로웠다네. 형들은 선유리를 보는 눈빛에서 시기와 질투를 감추지 못했고 때로는 일부러 모진 말을 하기도 했다네. 막내만 똑똑하면 뭘 하나. 우리는 바보 취급이잖아. 아버지도 막내만 귀여워하시고 우리는 안중에도 없으시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선유리의 가슴은 아팠다네. 자신 때문에 형들이 상처받는 것을 보니 차라리 자신이 바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네. 그래서 7살 어느 날부터 선유리는 일부러 바보 흉내를 내기 시작했다네. 서당에서 글을 배울 때 선생님, 이 글자가 뭐예요? 하며 아는 척을 하지 않았고 집에서는 아버지, 1 더하기 1은 11이지요? 하며 해벌쭉 웃어 보였다네. 책을 읽을 때도 일부러 뒤집어 들고 이상해요. 글자가 거꾸로 서 있어요. 하며 순진한 척 했다네. 처음에는 가족들이 선유리가 갑자기 왜 이러지? 하며 걱정했지만 점점 정말 바보가 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네. 형들은 오히려 안도의 표정을 지었고 아버지는 실망스러워 하셨지만 그래도 막내를 따뜻하게 대해주셨다네. 마을 사람들도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백대감댁 막내는 어릴 때 총명했는데 크면서 바보가 됐구나 하며 혀를 찼다네. 하지만 선유리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네. 형들의 시선이 편해졌고 사람들의 기대도 사라졌으니까 말이지. 하지만 밤이 되면 이야기는 달랐다네. 모든 사람들이 잠든 깊은 밤, 선유리는 홀로 촛불을 켜고 책을 읽었다네. 낮에 바보 행세를 하느라 억눌렀던 지적 욕구가 밤에 터져 나왔던 것이지. 사서삼경은 물론이고 역사서, 문학서까지 닥치는 대로 읽어댔다네. 때로는 깊은 밤에 시를 지어보기도 하고 어려운 학문적 문제들을 혼자 고민해 보기도 했다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낮에는 숨겨야 했고 그 외로움과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네. 진짜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삶이 이렇게 괴로운 줄 몰랐던 것이지.
그런 선유리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준 이가 있었으니 바로 서가영이라는 처녀였다네. 가영이는 원래 한양의 부유한 선비 집안 딸이었는데 그녀의 아버지 서판서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귀양을 간 뒤 가문이 몰락하여 홀어머니와 함께 이 작은 읍내로 내려온 것이었다네. 가영이의 아버지는 원래 정의롭고 청렴한 관리였는데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강무진 대감의 비리를 고발하려다 오히려 모함을 받아 유배를 당했다네. 그 과정에서 가사는 모두 몰수되었고 가영이와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다네. 이 읍내로 내려온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생활은 여전히 어려웠다네. 병약한 어머니를 돌보며 바느질과 빨래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야 했고 가끔은 마을의 책방에서 일을 도우며 용돈을 벌기도 했다네. 하지만 가영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밝고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네. 선유리가 처음 책방에 온 것은 10살 때였다네. 바보 행세를 하던 그였지만 책에 대한 갈망만은 숨길 수 없어서 종종 책방을 드나들었다네. 가영이는 그런 선유리를 보며 뭔가 특별함을 느꼈다네.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눈빛이 있었고 책을 보는 자세도 남달랐던 것이지. 선유라, 오늘은 어떤 책을 보고 싶으냐? 가영이가 다정하게 물으면 선유리는 가영 누이가 골라주는 거면 뭐든 좋아요 하며 해맑게 웃었다네. 하지만 가영이는 알아차렸다네. 선유리가 책장을 넘기는 속도가 보통 아이들보다 훨씬 빠르고 때로는 책을 보며 깊이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지. 또한 선유리가 고르는 책들도 그의 나이에 비해 너무 어려운 것들이었다네. 다른 아이들이 그림책이나 쉬운 이야기책을 보는 동안 선유리는 역사서나 시집 같은 것들에 관심을 보였다네. 물론 겉으로는 이 책 그림이 예뻐요 하며 바보스럽게 굴었지만 가영이의 눈에는 그 연기가 어설퍼 보였다네. 그런 선유리를 보며 가영이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네. 이 아이는 분명 바보가 아닌데 왜 바보 흉내를 내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지만 함부로 묻지는 못했다네. 대신 더욱 따뜻하게 대해주고 선유리가 원하는 책들을 몰래 구해다 주기도 했다네. 시간이 흐르면서 선유리는 가영이를 더욱 따르게 되었다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바보 행세를 해야 했지만 가영이 앞에서만은 조금씩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네. 어려운 책의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만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해보기도 했다네. 어느 날 선유리가 가영 누이 아니면 안 놀아요 하며 고집을 부리는 일이 있었다네. 사람들은 바보가 저런 고집이 다 있나 하며 웃었지만 가영이는 그 말 속에 담긴 간절함을 느꼈다네. 선유리에게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 수 있었고 동시에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도 짐작할 수 있었다네. 그때부터 가영이는 선유리를 더욱 정성스럽게 돌보기 시작했다네. 책방에서 일이 끝나면 선유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때로는 집에 데려가서 따뜻한 차를 대접하기도 했다네. 병든 어머니도 선유리를 예뻐해 주셨고 선유리 역시 가영이의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따랐다네. 그렇게 몇 해가 흘러 선유리는 20살이 넘었고 가영이도 18의 꽃다운 나이가 되었다네. 둘 사이에는 남모르는 정이 싹트고 있었지만 신분의 차이와 선유리의 바보 행세 때문에 쉽게 드러낼 수는 없었다네.
선율이는 이제 완전히 바보로 알려져 있었다네. 마을 사람들은 백대감댁 막내는 20가 넘었는데도 아직 바보구나 하며 안타까워했고, 심지어 혼사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다네. 하지만 선율이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 않았거든. 그런데 가영이는 달랐다네. 시간이 지날수록 선율이의 진짜 모습이 더 명확하게 보였고, 그 총명함과 따뜻한 마음에 점점 끌리고 있었다네. 선율이 역시 가영이에게 깊은 애정을 느끼고 있었지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두려웠다네. 어느 봄날 가영이가 책방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선율이가 들어왔다네. 평소와 달리 조용하고 침울한 모습이었는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네. 가영이가 선율아, 무슨 일이 있느냐? 하고 물으니 선율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네. 가영 누이, 저 정말 바보일까요? 그 순간 가영이는 선율이의 눈에서 깊은 슬픔과 외로움을 보았다네. 지금까지 바보 행세를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답답했을지 가슴이 먹먹해졌다네. 선율아, 너는 바보가 아니야. 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선율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네. 누이는 알고 계셨나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착한지 다 알고 있었어. 그날 선율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가영이에게 보여주었다네. 평소의 어설픈 말투가 아닌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그동안 숨겨왔던 마음속 이야기들을 털어놓았다네. 왜 바보 흉내를 내게 되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가영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말이야. 가영이도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네. 선율이의 진짜 모습을 알아차린 순간부터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 말이야.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고, 그 순간 서로에게 더욱 가까워졌다네. 그날부터 둘만 있을 때는 선율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네. 가영이에게 어려운 시를 읽어주기도 하고 깊이 있는 학문적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네. 가영이는 그런 선율이를 보며 점점 더 사랑에 빠져갔고 선율이 역시 마찬가지였다네. 하지만 이런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네. 선율이의 집안에 큰 재앙이 닥쳐왔거든. 그해 가을 갑자기 광군들이 백대감 댁에 들이닥쳤다네. 앞장선 관리가 큰 소리로 선포했다네. 백준호는 영모를 꾸민 죄로 체포한다. 죄목은 세자를 폐하고 다른 왕자를 세우려 했다는 것이었다네. 백준호 대감은 어이가 없어 했다네. 이것이 무슨 소리냐? 나는 세자 전하의 스승으로서 충성을 다했는데 무슨 영모를 꾸몄다는 것이냐? 하지만 광군들은 들을 생각도 없이 대감과 두 아들까지 모두 끌고 갔다네. 그 순간 선율이는 더 이상 바보 행세를 할 수 없었다네. 아버지 하며 달려가는 그의 모습에서는 바보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네. 또렷한 눈빛과 당당한 자세로 광군들에게 따져 물었다네. 무슨 증거로 우리 아버지를 역적이라고 하는 것이냐? 아버지는 평생 나라에 충성했는데, 하지만 광군들은 증거는 충분하다며 들어주지 않았다네. 백준호 대감은 끌려가면서도 선율이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네. 막내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또렷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지만 동시에 안타까웠다네.
선율아, 내가 바보가 아니었구나. 하지만 이제는 조심해야 한다. 너만은 살아남아 우리 집안의 억울함을 밝혀다오. 그날 밤 선율이는 가영이를 찾아갔다네. 눈물을 흘리며 하루 종일의 일을 말했고, 가영이는 그런 선율이를 위로해 주었다네. 선율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아버지의 억울함은 꼭 밝혀야 해. 나는 이제 바보가 아니야. 아니, 처음부터 바보가 아니었어. 하지만 지금부터는 정말로 똑똑해져야 해. 가영이는 선율이의 다짐을 듣고 자신도 결심을 했다네. 선율아, 나도 함께 하겠어. 내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내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일이기도 해. 그제야 선율이는 가영이의 아버지도 강무진 대감의 모함으로 고생했다는 사실을 자세히 알게 되었다네. 둘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더욱 깊은 유대감을 느꼈고 함께 진실을 밝히기로 마음을 모았다네. 강무진 대감이 조정의 실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몰락한 집안의 자식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네. 하지만 선율이는 아버지의 옛 친구였던 최우재 대감이 설악산에 은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네. 최우재 대감은 젊은 시절 백준호 대감과 함께 공부했던 벗으로 관직에서 물러난 후 산속에서 학문에만 전념하고 계신다고 했다네. 선율이와 가영이는 몰래 짐을 꾸려 설악산으로 향했다네. 길이 험하고 멀어서 며칠이 걸리는 여행이었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어려운 길을 걸어갔다네. 도중에 비를 만나기도 하고 험한 산길에서 길을 잃기도 했지만 서로가 있어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네. 중간에 작은 주막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는데 방이 하나밖에 남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함께 묵게 되었다네. 주막 주인은 젊은 남녀가 함께 방을 쓰다니 하며 눈살을 찌푸렸지만 선율이가 누이와 함께 가는 길입니다 하고 설명하니 그제야 허락했다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누워 있는데 둘 다 잠이 오지 않았다네. 가영이는 선율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고 선율이 역시 바로 옆에 있는 가영이를 의식하며 마음이 편치 않았다네. 가영아, 자고 있니? 선율이가 조용히 물으니 아니야, 잠이 안 와 하고 가영이가 대답했다네. 무서우면 이리로 와도 돼 선율이가 말하자 가영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선율이 곁으로 갔다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심을 털어놓았다네. 가영아, 나는 내가 없으면 안 되겠어. 바보 행세를 할 때도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너만이 내 진짜 모습을 알아주었어. 나도 그래, 선율아. 내가 진짜 바보라고 해도 상관없었는데 이렇게 똑똑하고 용감한 내가 더 좋아. 그날 밤 둘은 서로의 손을 잡고 잠들었는데 그 따뜻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네. 이튿날 저녁 드디어 최우재 대감의 은거지에 도착했다네.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작은 초가집이었는데 대감은 마당에서 국화를 기르며 한가로이 지내고 계셨다네. 선율이가 자신을 소개하자 최우재 대감은 깜짝 놀라며 반가워하셨다네. 이게 누구냐? 준호의 막내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바보라고 들었는데 대감이 의아해하시자 선율이는 그동안의 사정을 자세히 말씀드렸다네. 바보 행세를 했던 이유부터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쓴 일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네.
최우재 대감은 선유리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탄식하셨다네. 그럴 줄 알았다. 준호가 영모를 꾸밀 리가 없지. 분명 누군가의 음모일 것이다. 요즘 강무진이 권력을 잡고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내 아버지가 표적이 된 것 같구나. 대감은 선유리에게 과거를 보라고 권하셨다네. 내가 벼슬을 해야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너는 바보로 알려져 있으니 가짜 신분으로 과거에 응시할 수 있을 것이다. 최우재 대감은 선유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 주셨다네. 멀리 떨어진 고향의 가난한 선비의 아들로 신분을 위조하고 추천서까지 써주셨다네. 또한 가영이에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자로서 접근할 수 있는 곳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조언해 주셨다네. 선유리는 최우재 대감의 도움으로 가짜 신분을 만들어 과거에 응시했다네. 그동안 숨겨왔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였다네. 첫 번째 시험인 초시에서부터 뛰어난 답안을 작성했고 복시와 전시까지 모두 최고 점수로 통과했다네. 특히 전시에서 임금님께서 내신 문제에 대한 선유리의 답안은 모든 시관들을 감탄시켰다네.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선유리는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 근본이라고 답하며 구체적인 정책 방안까지 제시했다네. 결국 선유리는 장원급제를 차지했다네. 시관들은 이런 인재가 어디서 나타났는가 하며 놀라워했고 임금님께서도 직접 선유리를 불러 면담을 하셨다네. 선유리는 임금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혔고 임금님은 그의 재능을 크게 인정하셨다네. 하지만 선유리의 급제 소식이 고향에 전해지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네. 백대감댁 바보가 장원급제를 했다니.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어 했지만 이미 일은 벌어진 후였다네. 강무진 대감도 이 소식을 듣고 의심스러워했다네. 백준호의 아들이 갑자기 급제를 했다니 뭔가 수상하다 하지만 이미 관보에 실린 일이라 어쩔 수 없었다네. 대신 선유리를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네. 한편 가영이는 더욱 위험한 일을 맡았다네. 강무진 대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증거를 찾기로 한 것이었다네. 선유리는 걱정했지만 가영이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나를 믿어줘 하며 단호히 말했다네. 가영이는 친모로 변장하여 강무진 대감댁에 들어갔다네. 다행히 대감댁에서는 새로운 친모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가영이는 며칠간 눈치를 보며 집안 구조를 파악했다네. 강무진 대감은 권력욕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네. 세자가 약하다고 생각하여 다른 왕자를 왕으로 세우려는 계획을 품고 있었고 이를 위해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었다네. 백준호 대감도 그 목록에 있었던 것이지. 가영이는 며칠간 기회를 노리다가 드디어 강무진 대감의 서재에 들어갈 수 있었다네. 깊은 밤 모든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조심스럽게 문서들을 뒤졌다네. 그리고 마침내 중요한 문서함을 발견했다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다네. 백준호 대감을 모함하기 위해 조작된 편지들, 가짜 증인들의 진술서, 그리고 세자를 패하고 다른 왕자를 세우려는 구체적인 계획서까지 있었다네. 특히 강무진의 딸 강수련이 세자에게 접근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조종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는 가영이도 놀랐다네. 문서에 따르면 수련은 뛰어난 미모와 재주로 세자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세자는 그녀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고 있었다네. 수련은 이를 이용해 아버지에게 유리한 정보들을 빼내고 동시에 세자를 약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만들어 왕으로서의 자질을 의심받게 만들고 있었다네. 가영이는 재빨리 중요한 문서들을 베껴 적었다네. 밤새도록 작업을 해서 주요 증거들을 모두 베낄 수 있었다네. 하지만 새벽이 되어 서재를 나오려는 순간 강무진의 신복 도삼에게 들키고 말았다네. 인연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도삼은 가영이를 붙잡고 호통을 쳤다네. 가영이는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변명했지만 도삼은 믿지 않았다네. 가영이의 치마 속에서 베껴 적은 문서들이 발견되자 도삼은 분노했다네. 이 간첩년이 누가 시켜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도삼은 가영이를 별채로 끌고 가서 심하게 때리기 시작했다네. 말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하며 위협했지만 가영이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네. 채찍으로 등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도 가영이는 모르겠습니다 하며 버텼다네. 피가 흘러도 온몸이 멍들어도 선유리와 그의 아버지를 생각하며 참았다네. 자신이 입을 열면 선유리도 위험해질 것을 알고 있었거든. 새벽까지 이어진 고문 끝에 가영이는 기절하고 말았다네. 도삼은 인연이 죽으면 안 되는데 하며 당황했다네. 강무진 대감에게 보고하기 전에 죽으면 큰일이었거든. 그래서 가영이를 방에 가둬두고 의원을 불렀다네. 하지만 가영이는 의식을 되찾자마자 도망칠 생각만 했다네. 온몸이 아팠지만 베껴 적은 문서만은 꼭 선유리에게 전해야 했다네. 다행히 문서들은 치마 속 깊숙한 곳에 숨겨두어서 발견되지 않았다네. 그날 밤 가영이는 간수가 잠든 틈을 타서 간신히 도망쳤다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선유리에게 가야 한다는 일념으로 걸어갔다네. 하지만 집에 도착하기 직전에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네. 선유리가 가영이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네. 온몸이 피투성이이고 얼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 있었다네. 가영아, 가영아 하며 울부짖는 선유리의 모습이 얼마나 애절했는지 모른다네. 급히 의원을 불러 치료를 받게 했지만 가영이는 며칠간 깨어나지 않았다네.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기도 했고 때로는 꿈속에서도 선유라, 문서를 가져왔어 하며 중얼거렸다네. 선유리는 밤낮으로 가영이 곁을 지키며 간병했다네. 죽을 따뜻한 물로 상처를 씻어주고 약을 먹여주고 열이 날 때는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식혀주었다네. 가영아, 깨어나줘. 너 없이는 나도 살 수 없어 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보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네. 가영이의 어머니도 딸의 상태를 보고 통곡했다네. 내 딸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하며 울었지만 선유리는 어머니, 가영이는 저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며 더욱 정성스럽게 돌보았다네. 사흘째 되는 날 밤 가영이가 드디어 눈을 떴다네. 첫 번째로 한 말이 선유라, 문서를 가져왔어였다네. 선유리는 반가움과 안도감에 눈물을 흘리며 문서는 나중에 해도 돼. 내가 무사한 게 더 중요해 하고 말했다네. 하지만 가영이는 안 돼. 빨리 봐야 해 하며 피 묻은 치마 속에서 조심스럽게 문서들을 꺼냈다네.
며칠간 피와 땀에 젖어 있던 종이들이었지만 글씨는 또렷하게 보였다네. 선율이는 가영이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문서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네. 아버지를 모함한 증거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지. 강무진의 음모가 생각보다 훨씬 거대하고 치밀했다네. 가영아,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하며 울먹이는 선율이에게 가영이는 말했다네. 이건 내 아버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일이기도 해. 강무진이 내 아버지를 모함한 것도 이와 같은 방법이었을 거야. 그제야 선율이는 가영이의 진짜 마음을 알았다네. 그녀 역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싶어 했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증거를 가져온 것이었다네. 둘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더욱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네. 문서들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강무진의 계획은 다음과 같았다네. 먼저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세자의 주변에 자신의 사람들을 심어놓는다. 그 다음에는 세자를 무능한 모습으로 만들어 백성들의 신뢰를 잃게 하고 마지막에는 다른 왕자를 옹립하여 자신이 실권을 잡는다는 것이었다네. 특히 강수련의 역할이 중요했다네. 그녀는 뛰어난 미모와 재주로 세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후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세자를 조종하고 있었다네. 세자가 내리는 잘못된 명령들도 사실은 수련의 조종에 의한 것이었다네. 또한 백준호 대감을 모함하기 위해 편지를 조작하고 가짜 증인들을 매수한 구체적인 방법들도 적혀 있었다네. 심지어 다른 충신들을 제거할 계획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이 문서만 있으면 강무진의 모든 죄상을 밝힐 수 있었다네. 선율이는 최우재 대감과 함께 이 증거들을 가지고 궁궐로 향했다네. 하지만 강무진이 조정의 실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상소를 올리기는 위험했다네. 자칫하면 선율이까지 역적으로 몰릴 수 있었거든. 최우재 대감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네. 먼저 믿을 만한 관료들에게 은밀히 연락을 취하고 왕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했다네. 다행히 최우재 대감의 옛 제자 중에 현재 사간원에서 일하는 이가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네. 그 제자를 통해 왕에게 긴급한 상소가 있다는 것을 알렸고 왕은 호기심을 보이며 직접 만나보겠다고 하셨다네. 하지만 강무진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다네. 선율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활동하는 것이 수상했거든. 상소하는 날 선율이는 가영이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문서들을 품에 안고 궁궐로 향했다네. 가영이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나도 함께 가겠어. 내가 직접 본 것들을 증언해야 해 하며 따라 나섰다네. 드디어 왕 앞에 선 선율이와 최우재 대감. 왕은 백준호의 아들이 바보에서 갑자기 장원급제를 했다더니 이제는 상소까지 올린다니 신기하구나 하며 관심을 보이셨다네. 선율이는 당당하게 아뢰었다네. 전하, 소신의 아버지 백준호는 결코 역모를 꾸민 적이 없습니다. 이는 모두 강무진의 음모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영이가 가져온 문서들을 하나씩 펼쳐 보였다네. 조작된 편지들, 가짜 증인들의 진술서, 그리고 세자를 조종하기 위한 계획서까지. 왕은 문서들을 보시며 점점 분노하셨다네. 강무진이 이렇게까지 했다니 하시며 즉시 강무진을 불러오라고 명하셨다네. 강무진은 끝까지 부인했다네. 전하,
그런 문서들은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백준호의 아들이 복수하려고 만든 가짜 증거입니다. 하며 발뺌했다네. 하지만 문서들이 너무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조작했다고 보기 어려웠다네. 그때 가영이가 나섰다네.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 걸음도 불편했지만 왕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증언했다네. 전하, 소녀가 직접 강무진의 집에 들어가서 이 문서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강수련이 세자 전하를 어떻게 조종하는지도 직접 들었습니다. 가영이는 자신이 겪은 일들을 생생하게 증언했다네. 어떻게 강무진의 집에 잠입했는지, 어떤 문서들을 봤는지, 그리고 도삼에게 어떤 고문을 당했는지까지 자세히 말했다네. 특히 강수련이 세자에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라고 하셨어요 하며 거짓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을 증언했을 때는 왕도 경악하셨다네. 세자 유연빈도 이 자리에 불려 나왔다네. 왕은 세자에게 내가 요즘 내리는 명령들이 모두 강수련의 조종에 의한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네. 세자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오자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다네. 수련이가 정말 나를 속인 것이냐? 세자는 믿고 싶지 않아 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다네. 자신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모두 거짓이었고 자신이 강무진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네. 강수련도 불려와서 신문을 받았다네. 처음에는 저는 진심으로 세자 전하를 사랑합니다 하며 부인했지만 아버지의 지시를 받고 세자에게 접근했다는 증거가 나오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네. 세자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네.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이 모두 조작된 것이었고 자신의 판단력도 흐려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네. 아버지, 저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며 통곡했다네. 하지만 왕은 내가 속은 것은 잘못이지만 진실을 깨달았으니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시며 세자를 위로하셨다네. 그리고 선유리를 향해 내가 이 모든 진실을 밝혀냈으니 앞으로 세자의 스승이 되어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겠느냐? 하고 물으셨다네. 강무진 대감은 결국 모든 죄상이 밝혀져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네. 하지만 왕은 자비를 베풀어 죽음 대신 평생 귀양을 보내기로 하셨다네. 강수련도 궁에서 쫓겨나 아버지와 함께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다네. 백준호 대감과 두 아들은 모든 누명이 벗겨져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네. 백준호 대감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선유리를 꼭 껴안으며 내가 우리 집안을 구해주었구나 하며 눈물을 흘리셨다네. 또한 예전에 강무진의 모함으로 고생했던 다른 충신들도 모두 복권되었다네. 가영이의 아버지 서판서도 귀양에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가족들은 오랜만에 상봉의 기쁨을 누렸다네. 선유리는 세자의 새로운 스승으로 임명되었다네. 왕은 백선유라, 내가 진짜 바보였다면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겠느냐? 내 진짜 모습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구나. 이제는 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나라를 위해 일에 다호하시며 격려해 주셨다네. 세자 유연빈도 선유리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다네. 선생님, 저를 올바른 왕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하며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를 보였다네. 강수련에게 속았던 경험 때문에 처음에는 누구든 믿기 어려워했지만 선유리의 진실한 마음을 느끼며 점점 신뢰하게 되었다네.
모든 일이 해결된 후 선율이는 가영이에게 정식으로 청혼했다네. 가영아, 이 모든 일이 내가 있었기에 가능했어. 내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증거가 없었다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없었을 거야. 나와 결혼해 줄래? 가영이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네. 선율아, 나도 너를 사랑해. 바보 행세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 내 진짜 모습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좋았어. 두 집안 어른들도 이 혼사를 크게 기뻐하셨다네. 백준호 대감은 가영이가 아니었다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 이보다 더 좋은 며느리는 없을 것이다 하시며 가영이를 친딸처럼 아껴주셨다네. 서판서도 선율이는 내 딸의 생명의 은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한 마음을 가진 훌륭한 청년이다 하며 선율이를 사위로 받아들이는 것을 기뻐하셨다네. 혼례 준비는 두 집안이 힘을 합쳐서 성대하게 진행되었다네. 온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올 정도였는데 예전에 바보라고 놀렸던 선율이가 이제는 세자의 스승이 되고 아름다운 신부와 결혼하는 것을 보며 모두들 감탄했다네. 세상에 백대감댁 막내가 이렇게 출세할 줄 누가 알았겠어? 역시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네. 혼례식 날은 봄날의 화창한 날씨였다네. 복숭아꽃과 벚꽃이 만발한 가운데 거행된 혼례식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네. 선율이는 당당한 신랑감이었고 가영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다네. 혼례식에서 선율이는 오늘부터 가영이와 함께 진실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서약했고 가영이는 선율이의 진짜 모습을 처음 알아본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하며 답했다네. 손님들 중에는 왕에서 보내신 축하 사신도 있었고 세자 유연빈도 직접 참석하여 축하해 주었다네. 선생님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선생님처럼 진실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저를 가르쳐 주시니 더욱 든든합니다 하며 정중하게 인사했다네. 최우재 대감도 산에서 내려와 혼례식에 참석하셨다네. 선율아, 내가 바보 행세를 그만두고 진짜 모습을 드러낸 것이 참 다행이다. 그리고 가영이 같은 현명한 아내를 만난 것도 큰 복이다 하시며 축복해 주셨다네. 혼례식이 끝난 후에는 마을 잔치가 벌어졌다네. 평소에 선율이를 바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를 존경하며 축하해 주었다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다. 선율이를 바보라고 생각한 것이 부끄럽다 하며 사과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네. 혼례날 밤 신혼방에서 선율이와 가영이는 처음으로 부부가 되었다네. 창호지 너머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가운데 둘은 그동안의 모든 고생을 잊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네. 도련님, 이제 정말 바보 흉내는 그만 내셔야 해요. 가영이가 수줍게 말하자 선율이는 그럼 이제 아씨가 내 진짜 모습만 보면 되겠구나 하며 다정하게 답했다네. 가영아, 너를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바보 행세를 할 때도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내가 곁에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나도 그래, 선율아. 내 진짜 모습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행복했어. 둘의 다정한 대화 소리가 깊은 밤까지 이어졌고 행복한 웃음소리가 창밖으로 새어나왔다네. 마침 그날 밤은 보름달이 떠 있어서 온 세상이 은빛으로 물들어 있었는데 그 아름다운 달빛이
새로운 부부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다네. 그 후 선유리는 뛰어난 학식과 성품으로 세자를 훌륭하게 가르쳤다네. 세자는 선유리의 지도를 받으며 점점 현명한 군주가 되어갔고, 백성들도 세자 전하가 많이 달라지셨다 하며 기뻐했다네. 가영이는 현명하고 정숙한 아내가 되어 남편을 내조했다네. 때로는 선유리가 어려운 정치적 문제에 고민할 때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기도 했고, 집안을 알뜰히 돌보며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나갔다네. 둘 사이에는 곧 예쁜 자식들이 생겨났다네. 첫째는 아들이었는데 아버지를 닮아 총명하면서도 어머니를 닮아 마음씨가 착했다네. 둘째는 딸이었는데 어머니의 아름다움과 아버지의 지혜를 모두 물려받은 듯 했다네. 선유리는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절대 바보 행세를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다네. 대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되 겸손함을 잃지 말아라 하고 가르쳤다네.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남을 깔보거나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재능을 숨기며 살 필요도 없다고 말이지. 가영이도 딸에게 여자라고 해서 무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어머니처럼 용기 있게 옳은 일을 하되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하고 가르쳤다네. 그래서 선유리네 집 아이들은 모두 똑똑하면서도 겸손하고 용감하면서도 신중한 성품을 가지게 되었다네. 선유리는 세자의 스승이 되어서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르쳤다네. 전하,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만 보지 마십시오.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보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하고 조언했다네. 또한 권력을 가졌을 때일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강무진처럼 권력에 취해 올바른 판단력을 잃으면 결국 자신도 망하게 됩니다 하며 실제 경험을 들어 교훈을 주었다네. 세자는 선유리의 가르침을 받으며 점점 현명해졌다네. 백성들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러 나가기도 하고 신하들의 말을 들을 때도 겉모습에 속지 않고 진심을 파악하려고 노력했다네.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는 성군으로 불리게 되었다네. 선유리는 또한 후진 양성에도 힘썼다네. 가난한 집 자식들 중에서도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발굴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네. 재능은 집안이나 신분과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다 하며 많은 인재들을 길러냈다네. 선유리와 가영이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다네. 사람들은 이제 누군가를 바보라고 쉽게 판단하지 않게 되었고 외모나 처신상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경계하게 되었다네. 또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는 교훈도 얻었다네. 선유리가 혼자였다면 결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없었을 것이고 가영이 역시 선유리의 도움 없이는 위험한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거든. 마을에는 새로운 전통이 생겨났다네. 매년 선유리와 가영이의 결혼 기념일에는 마을 잔치를 벌이며 젊은이들에게 진실한 사랑과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었다네. 그리고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쳐 돕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다네. 책방도 더욱 번창하게 되었다네. 가영이가 운영하던 작은 책방이 이제는 마을에서 가장 큰 서점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으며 지혜를 쌓는 곳이 되었다네. 특히 어린 아이들이 가영이 누나처럼 똑똑해지고 싶어요 하며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네. 세월이 흘러 선율이와 가영이는 중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았다네. 선율이는 조정에서 높은 벼슬을 하며 나라를 위해 일했고, 가영이는 현명한 내조로 남편을 도우며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웠다네. 두 사람의 자식들도 모두 훌륭하게 자라났다네. 첫째 아들은 아버지처럼 과거에 급제하여 관리가 되었고, 딸은 어머니처럼 현명하고 아름다워 좋은 혼처를 만나 행복하게 살았다네. 모두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아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되었다네. 선율이는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총명했지만 젊었을 때처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는 않았다네. 대신 후배들을 가르치고 격려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이다 하고 말하며 말이지. 가영이도 나이가 들수록 더욱 품이 있고 지혜로운 여인이 되었다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계속했고, 특히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들을 도와주는 일에 힘썼다네. 내가 어려웠을 때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남을 도울 차례다 하며 말이지. 두 사람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널리 퍼져나갔다네. 다른 고을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네. 어떤 이는 나도 남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구나 하며 반성했고, 어떤 이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야겠다 하고 다짐했다네. 또 어떤 이는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하며 자신의 연인이나 배우자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선율이와 가영이처럼 사랑하자 하는 말이 유행이 되었다네. 단순히 외모나 조건만 보고 결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진짜 마음과 성품을 알아가며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이야기가 회자되었다네. 재능을 숨기는 것과 겸손한 것은 다르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걸 수 있어야 한다 같은 교훈들이 학문적으로도 의미 있게 받아들여졌다네. 선율이의 교육 방식은 후대 교육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네. 학생의 겉모습이나 첫 성적만 보고 포기하지 않고 각자의 숨겨진 재능을 찾아내어 개발해주는 것이 진짜 교육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지. 가영이의 용기 있는 행동도 많은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었다네. 여자라고 해서 뒤에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앞장서서 옳은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지. 물론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도 함께 가르쳐 주었다네. 정치가들에게도 이 이야기는 좋은 교훈이 되었다네. 권력을 잡았을 때 교만해지지 말고 항상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간신들의 말에 속지 말고 진실을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거든. 선율이와 가영이는 평생을 함께하며 서로를 사랑했다네. 나이가 들어 머리가 하얗게 새어도 주름이 생겨도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젊었을 때와 다르지 않았다네. 어느 날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두 사람이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네. 여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나요? 가영이가 물었다네. 물론이지. 내가 책방에서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던 모습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그때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바보 행세를 하며 살았을지도 몰라. 선율이가 대답했다네. 저도 그때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알아차린 것이 참 다행이에요. 만약 정말 바보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었을 테니까요. 가영이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일생을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나누었다네.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지만 서로가 있었기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고 이렇게 평온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지.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도 마을 사람들은 큰 슬픔에 잠겼다네. 하지만 슬픔보다는 감사의 마음이 더 컸다네. 이 두 사람 덕분에 마을이 더욱 따뜻하고 지혜로운 곳이 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배울 수 있었거든. 오늘 들려드린 백선율과 서가영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감동을 남겨주었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이 두 사람처럼 진실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란다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다네.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라네.